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동의보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예측불능의 시대와 창조적 진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분석적 이성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오히려 유동적 지성이 필요한 시기인데, 유동적 지성이라는 게 그냥 뭐 직감만으로 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유동적 지성이 하나의 툴을 갖고 있는 어떤 동의보감적 사상, 뭐 동의보감이라고 그건 조금 협소하지만 동아시아의 어떤 사상들이 이런 유동적 지성의 어떤 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유동적 지성과 분석적 지성이 조화롭게 되어야 이 뭐 유동적 지성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다가 이제 사이비 도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 유동적 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원심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구심력은 어떤 안정하려는 어떤 힘, 외부의 힘에 대항해서 안정하려는 힘, 그것이 이제 보통 문명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심력은 안정성을 깨고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려는 어떤 그런 에너지. 생명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그랬죠. 한쪽만이 억압돼도 굉장히 위험하다. 양생의 기법은 그 두 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그 인류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원심력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창조적 이 창의력, 이런 어떤 생명력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조화를 위해서 원심적 어떤 힘, 창조적 역량, 매뉴얼에 갇히지 않는 어떤 이 시기를 바라보는, 예측불능의 시대를 바라보는 맨날 똑같은 분석과 실패가 아닌 보다 폭넓은 총체적인 어떤 진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동의보감 얘기니까 동의보감에 어떤 들어있는 그런 유동적 지성과 여러 가지 이제 생명적 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거고, 오늘은 동의보감에 숨겨진 무의의 통치술 해갖고요. 제가 또 그 프린트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보감 안에도 유동적 지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냐? 유동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분류되고 분석된 것끼리의 어떤 이 교류, 그러니까 분석의 사고로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약간 문학적 레토릭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의학이라는 커다란 이 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서양 의학은 정말 이 분석의 어떤 최첨단화된, 굉장히 아주 그 미세 단위로 나누죠. 그것과는 조금 완전히 다른. 그래서 더 나눌수록 더 진보된 의학이라고 믿는 게 이제 서양 의학이라면, 근데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는 한의학은 완전히 정말 그 후진 의학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동적 지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 좀 살펴볼게요. 몸과 우주의 연결이 하나 있고요. 몸과 국가 간의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동의보감을 딱 처음 펴면 나오는, 처음 펴면 물론 서문이 있죠. 서문 빼고 본문에서 처음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신형장부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그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진인이 말하기를 천지간에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형상을 닮은 것이고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 음양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한혈이 있다.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액이 있고, 땅에 풀과 나무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털과 머리카락이 있으며, 땅에 금속과 돌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 이 모두는 사대와 우상을 천지로부터 부여받아 그 기운을 합쳐 잠시 형체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약간 뭐 시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무수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뭐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이게 천원지방 때문에 이래요. 하늘은 이제 동양의 우주관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데 이거는 뭐 그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이제 자연과학과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약간 개념적인 것과 섞여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아시아 사이는 기본적으로 기나과 연역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한 상징적인 거예요. 머리가 둥글다, 하늘이 둥글다, 이게 양의 세계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땀이 네모나다, 발이 뭐 네모나지도 않고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연결성. 이런 연결성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몸과 국가의 연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몸과 우주의 연결이 그러면 왜 들어갔냐가 문제죠. 의학서에 왜 이런 말들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치료에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환자의 생명력 고양과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력 고양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소우주론을 잠깐 얘기했죠. 사람은 큰 우주와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서로 변화의 주체다. 일방적으로 대우주의 변화에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우주를 전부 다 무엇인가를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오만한 자세다. 서로의 변화의 주체로서 서로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등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 자체가 천지간에 사람이 귀한 존재다. 이게 소우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우주적인 생명의 자생력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우주기 때문에 우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자기 동력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거를 운화한다고 하거든요. 운화란 말이 한의학에서는 이 비위의 소화 과정을 얘기하고 또 최한기라고 하는 이제 실학자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제 성리학자인데 그 사람의 이제 기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또 운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기 이론론자인데 모든 세상은 기의 자발적인 생성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가 갖고 있는 어떤 외부의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자체적인 동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체적인 동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자생력이라고 그래요. 의학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생명력의 생동감. 그것이 이제 그런 방식의 스스로 자생적 시스템을 믿고 스스로 몸을 돌본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약을 주고 침을 놓고 그다음에 뭐 수술하고 이 정도예요. 이걸 봉합을 해놓으면 붙는 건 내 힘으로 의해서 붙어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병의 원인이 삶에서 있다 이렇게 보통 동의보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주체가 나니까 내가 그걸 충분히 예방하고 뭔가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을 하고 이거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내가 하나의 소우주의 주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명력을 고양시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더라도요.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기자랑 이 병이 어디서 왔지? 그다음에 이 치료의 주체는 뭐 의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나야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치료율이 달라요. 회복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력 고양과 심리적 안정.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나는 우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 이론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기가 존재를 만든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천지로부터 부여받아 그 기운을 합쳐서 잠시 형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천지로부터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진료죠. 기의 어떤 진료로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주, 천지 간에는 어떤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이었고, 뭐 음식이었고, 아니면 뭐 흙이었고, 그렇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죽으면 흩어져서 바람이 되고 또 땅이 되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탄소도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실제로 병리적인 치료 행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도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계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요.
뭐 생강 그러면 생강도 이제 음식이기도 하지만 한약이기도 하거든요. 약재. 생강은 겨울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생강은 여름 기운이에요. 그래서 겨울의 추운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힘들이 유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뭔가 자연이 연결됐다라는 전제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작약 그러면 가을 기운 서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간을 서늘하게 해줘서 피를 모으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병리와 치료 행위의 근거도 된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은 사람의 몸은 국가에 비유할 수 있다. 뭐 여기 이제 빠진 거는 뭐 흉곽은 성곽과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몸을 다룰 줄 알아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치신론이 치국론으로 가는 거죠. 이런 확장이 있는 거죠. 또한 백성을 아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 것처럼 자신의 기운을 잘 돌봐야 몸이 온전해지며 백성이죠. 죄송합니다. 어저께 졸면서 써갖고 제가.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기운이 고갈되면 몸이 죽는다.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고 망한 나라는 보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몸과 국가를 연결한 거죠. 아까는 뭔가 자연학을 연결했다면 이 의학과 뭐 사회, 정치, 철학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몸이 국가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통치술의 문제죠. 이걸 존재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이 관리와 점검으로서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한다 이런 거야. 외적인 어떤 관리 주체가 있어서 거기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매뉴얼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존재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삶의 기술로서의 통치술인 거예요. 그게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통치의 수단으로 그만큼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그만 이런 반상회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 큰 국가라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사이즈로 움직이려면 메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연결성들도 필요하겠죠. 어디가 내 삶의 어떤 문제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게 동의보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쓴 이제 저자가 가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포박자라는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 이 포박자는 지금 뭐 그 번역이 돼서 또 나와 있습니다. 한 5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의보감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책들을 재인용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창작은 거의 없어요. 허준이 창작한 건 없는데 재인용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학을 완전히 창작할 수가 없잖아요. 의학은 기본적으로 수리부작할 수밖에 없어요. 고전에 어떤 있었던 데이터 이런 어떤 검증 가능했던 이 자료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여기다가 넣냐면 이 얘기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선조들이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배치를 해놔요. 그럼 하나의 맥락이 만들어지죠. 물론 행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그 배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동의보감 안에 있는 이 포박자라는 책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통치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이런 통치술 그러니까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술의 방법론이 또 있겠죠. 어떤 방식의 통치술인가? 그러면 가롱에서 나온 이런 어떤 통치술, 몸에 대한 통치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통치술이 몸의 통치술과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술이 뭔가, 그러니까 몸을 다스리는 통치술이 어떤 정치학에서는 어떤 통치술이었나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무의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롱의 통치술과 무의지치. 자, 가롱은 뭐 위진남북조 시대의 선도술의 대가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때 사상적 혼용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홍경이라는 이제 사람은 도교와 불교를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거든요. 가롱은 도교와 유교를 이제 혼합을 했어요. 그래서 내편 세 권이 있고 외편 두 개가 나왔나? 하여튼 뭐 그러는데 내편은 도교를 썼고 외편은 유교예요. 이게 뭐냐면 도교를 바탕으로 유학적 어떤 질서
이런 문명적 질서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도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도교는 무의자연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 장치도 거부를 하는 거죠. 세상은 카오스다라는 거예요. 질서는 인간이 만든 거고 세상의 법칙들은 인간이 만든 거지 사실은 카오스라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너무 많은 인위적인 것을 가하면 마치 그게 진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둬놓고 뭔가 이제 자유로움을 박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삶, 어떤 자연의 순리에 대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하죠. 그럼 자연의 순리가 뭐냐?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게 도교인데 중국 이제 이 동아시아 사상의 대개 이제 주류는 유교예요. 유학자들인데 이게 왜냐하면 유학은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어. 이게 메이저가 돼야죠. 왜냐하면 그게 메이저가 돼야지 정치의 어떤 제도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통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그 안쪽에 도교,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의지치는 메인이 도교예요. 도가적 사상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왜냐하면 제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질서와 윤리가 필요하다고 기본적으로 같이 살려면.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과 그 다음에 유교의 문명적 질서가 같이 결합됐다. 이걸 이제 무의지치라고 하는데 무의로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의지치는 유동적 지성,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것을 근원에 두고 분석적 지성을 통치술의 용법으로 쓰는 거죠. 분석적 지성은 뭐 법을 만들고, 그렇죠? 그걸 이게 나눠놔야죠. 어떤 게 잘못한 거고, 어떤 걸 벌금받은 거고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무의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한나라 초기의 통치술이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걸 황노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황노는 이제 황제와 노자를 섞어 넣은 거예요. 이게 도가라는 말 전에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한나라 초기 때 잠깐 이 무의지치가 일어났던 이제 그 거시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때인데 이때의 어떤 통치술이 동의보감에 들어있는 몸의 통치술과 연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려고 제가 이걸 꺼낸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데 이 황노사상과 관련된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번역이 돼서 이제 알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황제내경은 한의학의 그 가장 오래된 의서고요. 뭐 황제사경은 정치철학서라고 보시면 되고 노자장자는 아시죠? 도가사상의 어떤 원류. 회남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나라 초기에 황노사상과 무의지치는 또 뭐냐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적 지성이죠. 몸의 어떤 원리가 어떤 자연의 원리 혹은 사회적 원리로 확장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회적인 어떤 통치술이 몸의 통치술로 또 연동해갖고 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지점에서 제가 이제 고안을 해낸 겁니다. 이런 생각을. 물론 제가 아주 독창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라 때 기본적으로 몸의 어떤 담론을 가지고 그 세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통치술로까지 이어지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자, 단일 문화를 형성한 한 제국 초기의 국가 이념이자 세계관이다. 이때 물론 이제 정치적 통일은 진나라 때 이루어졌지만 이 사상적 통일은 한나라 때 보통 이루어지죠. 보통 그러면 우리가 한자가 했을 때 한자가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사상적 통일에서 이루는 한민족 보통 이제 한족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한나라 초기 때 그러니까 한나라 초기 한 고조죠. 유방. 그렇죠? 이때 이제 했던 어떤 넓은 사상이 이 황노 사상인데 황노 사상은 넓은 의미로는 도가 사상이에요. 도가 사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가가 언표되기 이전의 사상이고 도가 개념의 실질적 원천이 되는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노란 뭐냐? 황제와 노장이에요. 황제와 노장. 그래서 이게 이제 황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황제는 이제 이거죠. 이 황자인데
여기서 황제는 이 누르 황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 황제는 사망 오제 중에 한 명이에요. 사망은 사망할 때는 이 황자예요. 황제할 때 이 황자야. 사망할 때는 이 황자고 그다음에 이제 오제 중에 헌원 황제 헌원이라고 있어요. 사망은 아세요? 사망. 신농씨, 복희씨, 여화씨 그 사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오제가 있는데 오제 중에 한 분이 이 황제예요. 헌원. 그래서 이 황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황제의 이 황자는 뭐냐면 이 주나라가 봉건제였잖아요. 여러 이제 그 왕과 제후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나눠지죠. 봉건은 어쨌든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이제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제후들이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은 이제 왕이 집권을 하고 이런 건데 제후들이 나라를 만들잖아요 서로. 그래갖고 분열이 되잖아요. 춘추전국 시대가 되고 진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 통일을 시킨 왕이 진시황이잖아요. 그래서 진나라에 이제 통일을 했는데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조금 껄쩍지근해요. 왜냐하면 다 지네들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왕이라고 안 하고 사망오제의 황자를 따서 사망오제니까 황 앞에 거 따고 뒤에 제자 따서 그래서 자기가 황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근데 처음이잖아요. 처음. 그래서 처음 시자를 써갖고 이제 자기가 황제 이렇게 시황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황제가 이제 이거고 여기 황로 사상할 때 황제는 아까 말한 그 황자입니다. 어쨌든 이 황제 내경했을 때의 이 황제 내경 아까 뭐라 했어요? 한의학의 제일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의학과 도가의 콜라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황로에서 노는 노자장자니까. 그래서 신체론과 우주론의 만남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치신론이 치국론으로 활강이 되는 그런 유동적 지성의 정치 이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의 근원엔 도가적 카오스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원심력이죠. 도가적인 원심력. 그러니까 문명적 힘은 구심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질서 이런 건. 그래서 원심력이에요. 카오스. 그다음에 통치소의 용법으로는 법가적 질서. 뭐 법과 육아가 조금 플러스되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법가입니다. 그래서 법가적 질서 이게 구심력입니다. 문명을 유지하는 힘. 이런 것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애매하고 기묘하고 재밌어요. 요때 사상이. 육아도 법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자적인 자유방임이에요. 내버려둬 이런 거야. 그래서 국가도 조직도 다 부정하거든요. 그런 어떤 황노의 성격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해남자의 욕을 보시면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이렇다. 통치자는 가혹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관리들은 백성을 복잡하게 다스리지 않으며 선비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고 기술자들은 불필요한 기교를 부리지 않으며 모든 일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 번잡하지 않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완전할 뿐 꾸밈이 없다. 뭔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을 뭔가 이제 주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법과 제도는 필요하겠죠. 그게 없으면 뭐 나라가 완전 개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점은 뭐냐? 질서의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질서가 가혹하게 강제되지 않는 통치.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조한 거죠. 그렇죠? 번잡하고 화려하게 드러나는 정치행위가 아닌 기교가 없는 소박하고 실용적인 통치. 자, 이거는 지금의 어떤 그 거시 정치랑은 굉장히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내 업적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또 딱 드러나는 업적 어쨌든 보여줘야 돼. 미리 이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면 어때요? 안 드러나. 그래서 항상 뭔가 드러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영웅이 나타나는 게 정치인데 드러나는 정치예요. 근데 이 정치는 뭐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교가 없는 소박하고 실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 통치술이 고스란히 동의보감에 들어가 있어. 동의보감의 통치술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이런 통치 이념은 거시 정치에선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몸의 통치라는 차원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양생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질서의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질서가 가혹하게 강대되지 않는 통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전략으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 거시 정치가 아닌 스스로 세운 삶의 법과 질서가 있어야 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윤리. 그러나 가혹은이 아니죠, 그렇죠? 가혹한 강제가 아닌 점검의 차원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 빠졌네요. 양생이라고. 이걸 양생이라고 그런다고. 양생. 그래서 양생은 뭐냐면 누가 주어진 질서와 법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어떤 소박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근데 우리 이제 그 질서를 만들어낸 다음에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갖고 또 성적을 올리는 게 목표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갖고 승진하는 게 목표여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게 돼. 그 막 스트레스 또 엄청 줍니다. 응?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경쟁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하는, 넌 지금 왜 자고 있니? 이러면서 또 막 흔들어대죠. 그러면서 자기를 또 억압해. 이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타율적으로 뭔가 끌려다니면서 뭘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이제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억압적이라는 거야. 자기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억압이 돼 있고, 타율적으로 하는 것도 억압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들 때 그거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좀 줄여서 그러면 이제 내 다이어리나 노트에 어떻게 적습니까? 뭐 이렇게 오늘의 할 일 아니면 목표를 적을 수 있겠죠. 열심히 적어.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지워. 딴 걸 써. 그래서 이제 바꾸면 돼요. 아니면 화이트로 이렇게 지운다든지. 그래갖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해버리면 나는 안 돼. 나는 완전 난 나가. 내 인생 나가리야. 다음 생 없어요. 흩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 맞게. 자, 이걸 양생이라고 해요. 동의보감에 이 양생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번잡하고 화려하게 드러난 정치행위가 아닌 기교가 없는 소박하고 실용적인 정치.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아까 그 포박자에 나온 내용 그 뒤쪽 얘기인데 보세요. 도의 경지가 이른 자는 우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할 뿐, 병이 생기기 전의 단계는 이제 미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병.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치료할 뿐 사태가 벌어진 뒤 수습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양생적 예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쉽게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운은 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혈을 맑고 튼튼하게 하여 장수하려면 분별력을 키워 현재의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진기를 취해야 하는 법. 이는 국가가 위험과 덕망을 분별해 사직을 보존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사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복궁도 어때요? 왼편에는 뭐가 있어요? 왼편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편에는 사직 공원이죠. 이게 사직단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사직단. 그러니까 왼쪽은 조상한테 묘를 지내는 거, 오른쪽은 땅의 신이에요. 사직이라고 하는 건 땅의 신. 그러니까 농사의 신 뭐 이런 거거든요. 땅의 대지의 어떤 그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직을 보존한다는 건 그 시대의 어떤 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을 회복한다. 그 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땅을 회복하는 게 되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런 얘기 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병도 한의학에서는 병이 일어난 다음에 고치는 사람들은 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편작에 삼형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편작은 이제 자기는 병이 일어난 다음에 고친다는 거야. 우리 형들은 병이 일어나기 전에 고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애매하죠. 왜냐면 내가 너 니거 병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먹어봐. 먹었지? 너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야? 약간 이거 되게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미병 상태는 뭐냐면 딱 드러난, 그러니까 병원 갔는데 MRI 다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어. 근데 어디가 불편해.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미병 상태. 약간 병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지만 어디가 답답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 되게 중요한 상태로 보고 그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하는 게 더 잘 나.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면 어때요? 이제 질병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아병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제 뭔가 씨앗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회남자에서 얘기한 혹은 그 한나라 초기에 이런 어떤 정치의 어떤 통치술과 우리가 지금 이 동의보감에서 하는 통치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환전, 미병전일 때 예방은 드러나지 않은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성과주의 시대의 정치에서 시도할 수 없는 도의 영역이다. 미병 상태에 개입하여 미리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양생의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미와 징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시 정치에서는 사실 이런 게 잘 맞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나라 초기 때 일어나는 이 무의지치 이 법 제도 중에 하나에 군국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나라 때는 기본적으로 봉건이죠. 주나라 때는 이제 봉건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지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군현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군현제. 군현제는 뭐냐면 봉건은 그냥 완전한 지방 자치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군현제는 완전한 중앙 집권입니다. 중앙 집권이. 그게 사실 통치하기는 쉽죠. 중앙 집권이. 군국제는 뭐냐면 요 수도권은 군현제고 지방은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거예요. 봉건제의 이 단점은 뭐냐면 춘추전국 시대처럼 온 나라가 이게 이 왕의 말을 안 듣고 각자 독립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뭐 혼란이 일어납니다. 춘추전국 시대 엄청난 혼란이죠. 그렇죠? 다 전쟁하고. 그래서 이제 군현제로 통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한나라가 되면서 군국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한무제가 이 유방 말고 한무제가 다시 군현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거시 정치에서는. 근데 몸의 정치학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방식의 것들을 쓸 수 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무위란 건 뭐냐? 무위랑 하지 않음이잖아요. 무위, 할위 뭐 이런 위니까. 하지 않음은 이 전략은 함, 유의의 반대죠. 유의는 인위적인 어떤 함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 이 행위에 대한 나태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귀찮아. 그래서 안 할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함에 저항하는 행위예요. 무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질병이 어떻게 생기냐. 함의 반복, 특정한 함의 반복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막 긁으면 처음에는 이게 흉터가 안 남지만 자꾸 한 곳만 긁으면 어때요? 여기 염증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감정도 한 곳만 파. 막. 분노도 막 한 곳만 파. 슬픔도 한 곳만 파요. 뭐 창의적인 분노와 슬픔도 아니에요. 딱 고정돼 있는 그 회로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 상처와 다 있어요. 그것만 끊임없이 파면 결국 질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인위적인 장치가 우리 그 동의보감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깨닫게 해줄 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다 미워하지. 나는 왜 이러고 살까? 너무 슬퍼. 이런 감정이 빠져서 크게 못 본다는 거야, 좁게. 그래서 긁어. 그럼 병이 생겨. 이런 거거든요. 그게 함이야. 유일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창조력 있게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하는 어떤 행위, 인위적인 행위들이 함인 거야. 쓸데없는 거. 보여지는 거 쓸데없는 거. 그냥 소박하게 자기 실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한다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를 저항하는 거야. 이게 무의예요. 질병은 특정 힘에 의해 반복이 생긴다. 즉 유의의 행위는 기운을 치우쳐 쓰는 습관적 행위, 감정적인 포함인 거죠.
이거다. 그리고 무의는 습관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양생적 실천이다. 사전에 예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 사전에 예방하니까 유의를 일으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의죠. 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 무의는 그냥 나태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유의는 기존의 습관적인 안락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구심력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심력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뭘 원심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들을 반복하려는 습성으로의 이 안정감이고 안락함이고 편리함인 거예요. 내가 평소에 여러분들 불편한 거 일부러 찾아서 합니까? 아니죠. 다 편하려고 뭘 살거든요. 그게 구심력이고요. 무의는 뭐예요? 그 구심력의 고정성을 깨고 생명의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원심력에 해당이 된다. 하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매일 똑같은 습성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운을 아끼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할 대상이 나타나요. 이런 천지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쓸데없는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무의의 이 원심력으로 여기에 묶여있던 어떤 힘들을 다시 벗어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에 자유로워질 때 스스로 뭔가 대지에서 저기 멀리 오는 초인이 있어 막 이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됩니다. 새로운 것에 새로운 어떤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이 어떤 시절리냐는 새롭게 오잖아요. 항상 새롭게 오는데 나는 어떤 아주 고착된 견고한 어떤 이론, 사유, 감정이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절리냐는 우주는 계속 변화의 주체로서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도 계속 시절리냐 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걸 사수하려고 끝까지 자본주의를 사수한다거나 뭐 어떤 이 기존의 방식을 사수하려고 하는 어떤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원심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치법의 원리, 치유의 이 과정이 이런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의의 정치 혹은 무의의 통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뭘 적극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에 대한 감정 뭐 오만 가지 그게 창조적인 감정도 아니에요. 익숙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발휘시키고 거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번에 탁 이게 별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힘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의 질병은 모두 조섭을 잘못해서 생기므로 수양이 우선이고 약가침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을 줄이고 걱정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일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을 줄이고 근심을 줄이고 즐거움을 줄이고 기쁨을 주고 노여움을 줄이고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싫어하는 것을 준다. 다 줄인다. 아니 근데 그래 싫어하는 거 줄이고 뭐 노여움을 줄이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기쁨을 줄이고 즐거움을 줄입니까? 웃음을 줄이고 웃음은 좋은 거 아닙니까? 동양에서는요 100% 좋은 거 100% 나쁜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웃음을 좋아하면은 심장에 무리가 생겨요. 설레임이라든지 과도하게 좋아하는 어떤 무엇인가 즐거워야 되는 압박감 같은 것도 심장의 문제고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기쁨의 정서가 심장인데 기쁨은 마냥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냐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힘들을 다른 데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죠. 사람의 질병은 모두 조섭을 잘못한다, 일상생활을 잘못한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하루 종일 망상에 일어나고. 그래서 수양이 우선이에요. 약가침은 그 다음이에요. 약가침은 뭐예요? 전문의학이죠. 전문의료. 전문의료보다 뭘 우선해요? 수양, 일상의 예방적 어떤 무의의 힘, 무의지치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의지치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러나지 않는 때 뭔가 관리한다는 그 지점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때 드러나지 관리한다. 않는 그 지점이 요새도 막 그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병이 나기 전에 그렇죠, 막 그렇죠. 이것저것을 한다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가요?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한다는 거랑 지금 예방의학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리기 전에 운동도 하고 섭식도 조절하고 결이 다른가? 뭐 결이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방의학의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내 삶에 대한 관여가 아니라 이거 빼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이런 말이 있긴 있지만 되게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 뭐 운동을 어떻게 한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절, 삶의 조절 과로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잖아요. 삶에 깊이 개입한 너의 감정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이 현대의학의 예방의학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조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은 조섭에서 조섭을 잘못해서 생긴다. 일상생활 잘못해서 생긴다. 대부분 뭐냐면 감정이잖아요. 감정.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디테일한 감정이 일어나는 어떤 역사성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사성을 본다는 것은 이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한테 도래했는지에 대한 개박적 탐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오해 때문에 생긴 어떤 이제 감정이 증폭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그냥 넘어가야 될 어떤 감정들이 거기에 인위적인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거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뭐야?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자꾸 이것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들어있는 인위적 장치들이 실제로 이제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화되는 어떤 그래서 왜냐하면 언어가 딱 규정을 하면은 그건 하나의 물이 돼요. 사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덮치고 해서 이 기울이, 그러니까 감정의 물체가 그 위에 담음 올려져 있고 어혈 올려져 있고 그러면서 실제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서 이거를 없앨 수는 있어요. 이 뭐 이렇게 뭐 어혈 담음도 없애고 기울도 없어지는 약이 있지만 약은 끊으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천을 탐사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거인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느낌,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래서 사이즈를 좀 넓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보는 시선이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역광과 아니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볼 때 빛이 이게 달라지잖아요. 조도가. 그래서 여러 방식의 이 사건을 보는 방법론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감정하고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의 감정이랑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의 방법론이 존재하면 이게 꼭 하나의 감정일 수만은 없겠구나, 하나의 이 판단일 수만은 없겠구나 해서 판단 중지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서서히 풀리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예방적 차원과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거죠. 나의 어떤 실존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탐구까지 일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위로나 배려 갖고는 되게 쉽지가 않다.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는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의? 두 번째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유의를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때 무의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나요? 일단 유의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의, 그러니까 일상이나 우리 몸의 차원에서 유의는 되게 생각 없이 이제 하는 행위들이에요. 생각 없이 생각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 없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은 그건 유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뭔가 잉여의 것들을 축적하고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 거는 알 수 있는데 뭐 그냥 내가 익숙하게 하는 어떤 대화나 언어 습관이라든지 감정을 쓰는 거 이런 거는 그냥 그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메타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잡고 봐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는 거울이잖아요. 타자를 통해서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건데 타자.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타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니까 그런 거울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공부를 할 때 공부도 필요하고요. 공부를 할 때는 나의 어떤 일상적 영역과 굉장히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유의적인 것들이 평소에 잘 안 보여요. 보려고 해도. 언제 보이냐면요. 뭔가 시련이 닥쳤을 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큰 이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인 문제,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공부한 것들이 쓰여요. 평소에는 메타적으로 잘 안 보여요. 왜 정하시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평소에 그걸 볼 수 있어서 고치면 그건 고수라고. 근데 중수는 시련이 왔을 때라도 이제 내가 그걸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면 중수다. 하수는 시련이 와도 똑같이 산다. 중수는 돼야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평소에는 그게 잘 안 보인다. 그렇지만 보려고 노력을 하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그 현장 안에 내가 그 집행하는 관리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간 국왕의 입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봐야 된다고.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방법론이 사실 좀 필요한 거죠. 유의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자기 그걸 볼 수 있는 어떤 툴이 있어야 돼요. 툴이. 그래서 그 툴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게 일단 좋아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건데. 그래서 뭐 이런 동의보감이나 이런 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담학당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툴이거든요. 1년 동안 사람 진단학을 배웁니다. 진단학을 한의학적으로 배우고 그 진단학을 통해서 이런 무의지치, 항노사단 같은 어떤 확장을 통해서 삶의 진단까지 일어나는 이런 툴.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볼 수가 없는데 이런 툴을 이용하면 그 툴 안에는 뭐 사주명리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몸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존재의 탐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셔서 도담학당을 검색하시면 거기 이제 블로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려져 있으니까 내년께 고민을 해보시고 자 어쨌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조절을 못해 몸까지 상해보니 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알아차림하고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공부 등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고 정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이 원론적인 얘기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크게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겪어봐야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뭔가 메타적인 시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금 진단까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몸까지 상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 내 몸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알아차림하고 조절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또 엄청난 겁니까?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공부 막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뭐 그 하셔야죠. 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조절을 분배를 잘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많은 하고 싶은 일 중에 여기 다 써놔줬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셨지 않았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좀 빼세요. 내가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친구도 만나고 싶고 뭐 음악도 하고 싶고 예술도 하고 싶고 뭐 다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버킷리스트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주체 해석학에서는 이런 거 스툴투스라 그러거든요. 여러 개 벌리고 모든 것을 욕망하는 사람들. 바보죠, 바보. 양생적으로는 비양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셔갖고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를 붙잡고 소박하지만 그 하나의 공부가 쭉 이렇게 물론 어떤 이제 인풋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이것저것 막 받아들이고 막 정신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도 좀 필요할 테고. 근데 어쨌든 하나에 딱 잡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넘어야 돼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설레임이나 굉장히 어떤 그 힘이 에서 가거든요. 근데 가을로 넘어갈 때 굉장히 큰 시련이 와요. 지루하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어떤 그 힘들이 막 얽혀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정말 또 그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나 뭘 할 때 이걸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는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냥 하다가 그 재미 붙여서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타자죠. 늘 아는 걸 뭐로 합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늘 새로운 낯선 어떤 원심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들도. 근데 그게 그냥 어떤 익숙한 방식으로 어떤 공부들은 나의 기존의 가치관에 꽃을 달고 덧달고 이렇게 치장하는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진짜 이제 공부들은 뭐냐면 자기가 듣고 서 있는 이 대지가 흔들릴 정도의 어떤 존재적 위험을 느낄 정도로 뭔가 가치관이 흔들리고 이런 아포리 이 절벽 난간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절벽 아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벽 위에 서서 그 스승들은 뭘 합니까? 밀잖아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조금 자기가 에너지 쓰는 거를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는 게 그냥 소소하게 해서 뭐 별거 안 하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관리가 안 돼. 에너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절하시고 다른 거를 좀 덜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조절도 그냥 이렇게 감정으로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놔지지가 않거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될 이유가 논리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 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성을 이게 총체적인 합리성이죠. 논리적 합리성이 분석적 지성에서만 오지 않아요. 유동적 지성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꼭 분석적 지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동적 지성에 나름 합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문법을 좀 배울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나씩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가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화두를 들고 있으면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배우고 나서 다 이루고 나서 내가 경지 이르면 그때 잘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뭐 며칠 있다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남에게 경쟁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뭘 하기도 하고 책도 쓰고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느냐 그걸 점검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거기서 희노애락을 겪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거기서 윤리가 생겨요. 거기서. 그다음에 원심력과 구심력은 무엇인가요? 특히 원심력이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원심력은 안으로 이게 들어오려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 때 이게
벗어나지도 않고 안으로 끌어들어지도 않는 어떤 그 힘. 원심력, 구심력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중앙에 필요한데 어쨌든 구심력은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운명적인 힘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생명은 정주하고 지키고 안정되게 하려는 본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본능 그 본능과 또 반대되는 본능이 있어요. 계속 유목하고 떠나고 자유로워지려는 본능이 하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게 위험합니다. 야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정주해버리면 똥이 쌓이기 때문에 천적에게 타겟이 돼버리죠.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정주하고 떠나고 정주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행복하냐? 동물원 얘기했잖아요. 동물원에 가두던 동물들은 자해를 한다고.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고 수명도 긴데 왜 그런가? 그게 동시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늘 갇혀 있고 이제 같은 것만 반복하고 뭔가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안정적인 걸 완벽하게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끈을 묶어 놓고 살짝 갔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 중앙에 이렇게 기둥에 자기 목을 매다 놓고 이렇게 고개 안에서만 이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갔다가 이렇게 짚고 이걸 풀어야 됩니다. 풀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를 던져야 돼. 우물 밖으로 던져야 돼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 우물 안에서는 우물 밖이 보이질 않아요. 계산에 의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 나가야 돼.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거기가 그냥 꽃밭일 수도 있지만 사자가 우울거리는 밀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물 밖을 나가려면. 계산되지 않는 어떤 발심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천지가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심력이에요. 자유를 향한 어떤. 그래서 뭐 누구들도 건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건기 때는 건널 수밖에 없는데 악어 떼들 있잖아요. 강에. 누가 죽을지 몰라. 그런 게 없으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우울증 걸리고 어차피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3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양생과 치유의 어떤 실천들 조금 여기 첫 번째 했던 창조적 진화 이 상화 엘랑비탈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그거랑 무의지치 통치술을 좀 합쳐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